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공 황태자 박철원 특사의 김영삼 대통령과의 불화로 시인으로 등단하다. 불화가 시인이 되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박철원 전 장관이고 4077은 수인 번호입니다. 2003년 TBC 톡쇼에서 박철원 이사장이 시인으로 등단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에 내각제 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반대 투쟁하다가 정치보복 대상 1호, 구속 대상 1호로 지목되면서 1년 4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옥생활 중에 4077 면회왔습니다 하면 가장 기뻐했다고 합니다. 7분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밖을 내다보니 국화꽃이 만발해서 교도관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창틀에 코를 대고 심호흡을 해도 국화꽃 향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갇힌 자의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감옥의 국화꽃밭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옥의 국화꽃밭이라는 시 일부를 소개하면은 창살 너머 저기 십자가 보이는 온실뜰에 이름 없는 죄수들이 말없이 갖고 낸 국화꽃밭이 가까이서 멀리서 눈길을 모은다. 이제는 국화꽃이 뒤덮이니 저녁들을 차지하는구나. 한길째 볼 수 없는 외로운 영혼이여 한평 우리 속 갇힌 자의 찢어진 가슴이여 라고 읊고 있습니다. 밤새워 써보낸 감옥의 국화꽃밭, 눈 내리는 새벽, 민들레꽃 세 편의 시가 후원의 팜플렛에 실린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조병화, 박재삼, 권일성, 박진태 등 어려 원로 시인들의 추천을 받아 1994년 순수문학 4호의 괴수 박철원이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입니다. 우선 시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는 사찰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의 경전을 풀이합니다. 시의 한자를 보면 말서문과 절사자를 합친 것입니다. 사찰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은 항상 감독을 줍니다. 둘째, 시의 출발은 동심에서 건져올린 해맑은 감동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는 천진난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나 워드워서 등 예술인들은 어린이들 나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시는 자기의 생각을 쉽게 써서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시가 됩니다. 김용태의 시의 사랑을 보면 자동차를 타고 밤길을 달리는데 벌레들이 불빛으로 날아와 부딪혀 죽는다. 필사적이다. 결국 사랑이 필사적이라는 말로 결론되게 돼. 내가 알고 있는 옛날 시입니다만 작자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 가나 문틈을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더라. 이런 시도 있습니다. 간다 하니까 그러면 가라 가고 나서는 문틈 내다보니 눈물이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의 시인데 사랑은 눈물로 귀결됩니다. 눈물이 감동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감동을 주면 시가 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의 요충 백령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문립회 대외협력위원장을 할 때 안기부 협조로 70여 명의 문인들이 백령도를 방문해서 천안함 46 용사 위령탑에 헌화 참배하고 해병부대를 방문해서 장병을 위로하고 위문금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바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잉태해서 육지로 이동했던 곳입니다. 생물의 안퇴고향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해자를 보면은 물수변에 사람인이 위에 있고 밑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어머니가 바로 모든 생물의 근원이다.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머니라는 바다에서 잉태해서 육지로 이동했다는 생물의 기원설과도 일치합니다. 비교하기가 닥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물속에 살아남은 것이 조개죠. 조개 무지라 말씀이죠. 조개를 얼마나 모시면 그 무지가 되었겠어요. 그 조개를 먹고 살아난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옥중에서 이렇게 시인 등단하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럼 옥중시의 중심이 뭐겠나? 박철원 장관이 전 잡혀에 들어갈 때 그때 일본 신문에서 야단 났죠.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깁니다. 곡구주 가라. 옥중에서 사케부한이라는 것은 사케부는 부르짖는 겁니다. 옥중에서 부르짖는 한 이런 뜻이죠. 아주 압축된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멀쩡한 사람이 그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볼 때도 너무 심하다 해서 옥중에서 울부짖는 그런 한이다. 그게 박 장관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딱하다 한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시에서 세 편의 시로 가지고 등단을 했죠. 그 얘기가 바로 시작 노트입니다. 시작 노트는 뭐냐? 옥중에서 부르짖은 한의 소리가 바로 시 세 편으로 나왔죠.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를 쓰는 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작 노트입니다. 박철원 시를 제4시집을 이수화 평론가가 평가를 했는데 완물상지 극복의 미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물상지란 말은 사물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원대한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완물상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시인은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이다 하는 게 이번 시집이죠. 산다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날마다 인간의 생명을 바람으로 지우는데 어떤 수학 공식으로 지우는지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다.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그 바람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 시는 너와 나라는 시에서 너는 가끔 나에게 묻는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또 왜 대답이 없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냥 싱긋 웃는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서로 기대고 있다. 떨어져 있을 때는 가끔 너를 생각한다.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외로움의 뿌리는 가시지 않는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나 하나인 게 좋지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박철원 씨는 인생이란 시에서 봄볕에 취했네. 꽃바람 소리에 취했네. 나는 들판에 누워 그림처럼 구름처럼 봄을 타고 흘러간다. 나는 비에 흠뻑 젖어 고통의 터널에 들었으니 그래도 터널 끝에는 봄자락이 반짝이네. 이 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간다는 인생의 더듬음을 설명하는 기죠. 비를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 저 끝에 봄이 있더라. 많은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그러니까 인생의 더듬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월이라는 시에서는 하늘은 정등 같은 태양을 매달고 서늘한 바람 따라 가고 있다. 시간은 귀뜸을 하지 않고 야금야금 가을을 갉아먹고 있다. 지난날의 뜨거운 나는 어디 가고 바람 따라가는 그를 이기는 자 누구이든가 천하장사 세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박철원 시인은 모든 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세월을 보다 못해가지고 가장 힘세게 우리 천하장사를 하죠. 천하장사를 불러왔네요. 천하를 장사를 통해서 애꿎은 세월만 꾸짖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박철원 시인은 낙엽이라는 시에서
그는 간다. 더 머물다 가도 될 것을 한철 반짝이더니 말없이 간다. 얼마나 짧더냐. 눈웃음 한번 치고 꽃 피우더니 뒤돌아보니 저만쯤 가버리고 미사일이 드냐 시간아. 나무는 다 벗어버리고 낙엽 곱게 물던 시간을 점이 홀로 간다. 이 시는 바로 낙엽은 단풍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활엽도 주로 그렇죠. 잎이 무성한 것이 여름에 잘 자라다가 비가 많으니까 가을 되면은 물이 없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몸통이 살기 위해서 물을 끌어버리기 때문에 물은 나무 잎은 그때부터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이렇게 색깔을 들어가 죽게 되니까 이걸 인간들은 보고 아주 박수를 치고 야단 납니다. 좋다, 단풍이라고. 근데 단풍 입장 돼보지 바로 스스로 자식이 버림받는 기죠. 이건 바로 나무의 고래장입니다. 동창회 가는 날, 참 이 시가 참 눈물 납니다. 동창회라 하니까 이제 친구들 만난다고, 옛날 까까머리 할 때 친구를 만난다고 내 친구 얼굴 떠올리며 휘바람 불며 달려간 대중식당 휙 둘러보았지만 동창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쪽 구석에 노인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하다. 나가려 문 쪽으로 몸을 돌리려니 어이 여기야. 구석에 그 노인들이 아닌가. 잘못 본 것일까?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을. 정말 시를 잘 썼죠. 정말 우리의 세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원 시인의 제4시집에서 나의 삶과 문학이란 시작 방향과 자기 반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시를 자기가 반성하는 것은 쉽지 않죠. 박철원 시인처럼 자기 시작을 스스로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선 시작을 할 때는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짧은 문장으로 시작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앞에서 말한 시작 노트입니다. 자, 김종삼 시인의 돌각담은 이 시인의 등단작이면서 그의 시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를 예견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게 시작 노트입니다. 정일건 시인은 분노도 시인을 만다. 꼭 이런 시작 노트를 쓰고 시를 씁니다. 정성우 시인은 너희가 젊은이라면 이게 자기 시작 노트입니다. 전상명 시인은 나의 시작의 뜻, 이거는 있는 그대로 나타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무원 시인은 물에 옷 벗기기가 있습니다. 이무원 시인은 처음에 시인 등단할 때 나는 물에 대한 시를 한 권 내겠다. 23개를 쓰고 더 쓸 게 없더라. 이무원 시인은 평생 동안 물과 씨름하며 물시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 노트는 시작, 시를 짓는 뜻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뜻이죠. 보통 우리 방송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 방송에 제일 앞에 나온 그림이나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썸네일 칸입니다. 썸네일. 이게 이제 그 유튜브의 광고 택이죠. 그거 보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썸네일은 무엇이냐? 썸은 바로 엄지손가락을 말하고 내일은 손톱입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완전한 걸 말하죠. 우리가 척할 때 최고다 할 때 손을 탁 내미죠. 이게 엄지손가락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유튜브가 최고다 이런 뜻을 부여합니다. 광고입니다. 일종의 유튜브.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